26번 문제는 조사, 설계, 리서치 디자인이라 하는데요.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사 설계라고 하는 것을 조사의 과정, 연구 과정으로 본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죠.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조사 설계가 들어갑니다. 이때 조사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쭉 그 다음은 쓸 필요 없고요. 마지막은 이제 보고서 작성이 되는데 이러한 프로세스로 보았을 때 소론은 아니에요. 소론, 본론, 결론으로 봤을 때 이 조사 설계는 본론 부분에 차지한다. 본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조사 설계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표집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분석 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 변수의 개념적이나 측정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가설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설이 이제 변수 간의 잠정적인 진술이다 보니까, 그러면 연구 문제의의와 조사의 필요성은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연구 문제의의와 조사의 필요성은 여기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연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연구의 필요성은 조사 설계에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조사 설계는 말씀드린 대로 자료 수집 방법, 표집 방법, 분석 절차와 방법, 그다음 변수의 정의와 측정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조사 설계에는. 그래서 4번이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아닌 것이죠. 4번이 답이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먼저 보면 이해가 좀 빠르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입니다. 영가설, 귀무가설이라고도 하죠. 귀무가설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영가설, 귀무가설 문제는 체킹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영가설을 설정하는 이유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입니다. 연구가설을 검증 또는 반증하기 위한 가설이다. 그게 바로 영가설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영가설은 없을 무자가 들어가요. 귀무에. 그래서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관계가 없을 것이다.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바로 영가설이죠. 영가설은 이 연구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 또는 대안가설이라는데, 그것과는 좀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연구가설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를 보는 것이고, 영가설은 관계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가설 같은 경우는 변수 간의 관계가 문제 지문에도 나오지만 우연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임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가설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좀 자연적인 것이다. 변수 간의 관계가 자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연구가설은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대안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설정을 한 거죠. 인위적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선행 연구를 쭉 보고, 내가 이 연구가설을 검증하겠다. 그래서 연구가설을 선정하잖아요. 가설 설정이 바로 이 연구가설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을 검증하기 위해서 영가설을 이제 두는 거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 영가설인 거예요. 그래서 영가설이 만약에 채택이 되면 연구가설은 기각되는 거고, 영가설이 기각이 되면 연구가설은 채택이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임을 말하는 것, 자연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이 자연적인 것의 반대가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가설은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고, 영가설은 우연한 것 또는 자연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변수 간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계 없을 것이다니까. 관계없음이 검증된 거 아니에요.
검증된 것이 아니죠. 검증된 게 아니라 관계없음의 어떤 잠정적인 진술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검증된 거라 하면 안 돼요. 조사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연구가설이죠. 연구가설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영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 연구가설이다. 아니요. 영가설은 연구가설의 반증가설이다. 제가 써드렸잖아요. 연구가설을 검증, 반증하기 위한 가설이 영가설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자,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임을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영가설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영가설의 문제도 잘 나옵니다. 귀모가설의 문제가 가설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도 역대 기출문제를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자, 질문지법은 우편조사예요. 그래서 문서화된 질문지를 쓰죠. 맞습니다. 면접법은 조사 대상자에게 질문 내용을 구두로 하는 거죠. 인터뷰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관찰법은 유형이나 시기나 방법이나 추론 정도에 따라서 조직적인 관찰과 비조직적인 관찰이다라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기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하는 거예요. 사전에 정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조직적인 관찰이고, 자, 그렇지 않고 그냥 시기라든지 방법이나 이런 걸 사전에 정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조직적인 관찰이다라고 해요. 제가 해설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관여적 조사가 있습니다. 비관여적 조사 아시죠? 비관여적 조사는 반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존의 기록물이나 역사 자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비관여적 조사라 하죠. 자, 이런 것들은 반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관여적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분석법을 아시죠? 내용분석법은 신문이나 책이나 일기 등의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거잖아요. 신문도 다른 사람이 써놓은 기사하고, 책도 마찬가지, 일기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집을 하는 거죠.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없을 때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자료가 없을 수도 있고, 자료를 찾았는데 결측값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타당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 내용분석법의 단점이다. 이렇게도 배우셨습니다. 내용분석법의 단점은 타당도 확보가 어렵다. 타당도 확보가 어렵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존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결측값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측지도 존재하고, 또 자료가 좀 부실하다 할까요? 자료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측정을 우리가 타당도라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후기 실증주의 과학 철학입니다. 옳은 것은인데요. 29번 문제 체킹해 주시고요. 자, 후기 실증주의에 대한 내용을 쭉 제가 해설에 넣어드렸거든요. 그 해설에서 읽을 거리, 후기 실증주의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조금 중요하니까 그 내용들 잘 읽어주시고요. 우리가 후기 실증주의 하면은 좀 질적인 측면이 좀 강하죠. 질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증주의라는 것은 이거죠. 연역주의고 양적이죠. 양적. 그러면 실증주의가 주장하는 연역주의에 대한 대안이다라고 했는데요. 후기 실증주의는 연역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질적 연구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이라는 말보다는 연역주의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관찰 대상이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아니죠. 관찰 대상이 후기 실증주의 같은 경우는 인간이 상당히 중요한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관련하여
관찰 대상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후기 실증주의 같은 경우는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의 생활 경험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어떤 현상학적인 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질적 연구 패턴이고 후기 실증주의에서 봤던 것이니까 관찰 대상이 인간과 관련해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의 본질을 잠정적 확률적으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지식의 본질을 잠정적 확률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그 후기 실증주의 해설에 보면 이런 내용 나와 있어요. 후기 실증주의자들의 존재론적 견해는 어떤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알 수는 없고 다만 적절한 이해만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식의 본질을 확정적으로 보지 못해요. 절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잠정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질적 연구와도 연관성이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부인한다. 자, 부인하진 않는다. 이론 의존성을 부인하진 않죠. 자, 이론 의존성이라는 것은 선행연구를 말하겠죠. 선행연구가 이론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후기 실증주의의 질적연구 같은 경우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증주의와 같은 어떤 선행연구들, 이론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부인한다가 아니라 부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학은 혁명적으로 변화된다고 본다. 누구예요? 토마스 쿤이죠. 토마스 쿤의 과학적 혁명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후기 실증주의 철학과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후기 실증주의 하면은 실증주의 하면은 양이라고 배우셨잖아요. 후기 실증주의 같은 경우는 양이 아닌 질적인 패턴 이런 연구들을 이제 했던 측면이 강하다. 그게 바로 후기 실증주의 과학 철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식의 본질을 잠정적 확률적으로 봤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과학 철학의 문제도 한 문제씩 나와요. 진짜 어렵게 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이미 나올 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충분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30번 문제는 변수에 대한 문제인데 사례 문제이기도 해요. 가정폭력이 피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걸 모형으로 그려보면 자, 가정폭력이 자, 피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이라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죠. 자, 여기에서 이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가 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망이 되겠네요. 여기에 따라서 이 우울증의 수준이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독립변수라 하고 이걸 종속변수라 하고 이것을 조절변수라 해요. 조절변수. 제가 조절변수 꼭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생변수, 외생변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생변수와 외생변수 같은 경우는 외생변수를 우리가 여기 독립변수를 외생변수라 하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를 내생변수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제가 내생변수, 외생변수를 넣어드렸거든요. 내생변수는 모형의 외부에서 그 움직임 또는 수치가 결정되는 외생변수가 주어지면 그에 의존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외생변수에 의존해서 이 내생변수가 결정이 되는 건데 즉 외생변수, 독립변수가 변하면 내생변수, 종속변수도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생변수를 독립변수로 놓는다면 내생변수는 종속변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죠. 그래서 독립변수 할 수 있고 종속변수 할 수 있고 내생변수 할 수 있고 조절변수도 할 수 있는데 매개는 없어요. 매개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매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매개변수죠. 이게 매개변수예요. 이 그림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1번 문제. 연구윤리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부합, 적합하는 사회복지조사로 옳은 것은
연구 참여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신분을 숨기면 돼요? 안 되죠. 연구자의 신분을 숨기고 자료를 수집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자, 연구 결과 확산을 위해서 연구 참여자의 신분을 다른 연구기관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도 안 됩니다. 연구 참여자의 신분 공개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 참여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익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연구 참여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익을 알릴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연구 참여 여부를 성적 평가와 연계해서 연구 참여자의 참여 동기를 높였다. 참여해주면 성적을 잘 줄게 라고 연계했다는 건데 이것도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이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알리고 사전 동의를 구하였다라고 했어요. 고통뿐만 아니라 이익도 알리고 미리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자발적으로 고지된 동의입니다. 5번이 맞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연구 상황에 유용한 조사 유형은 뭐냐? 평가적 연구,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 탐색적 연구, 척도 개발 연구인데요. 자, 기술적 연구는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적 연구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탐색적 연구는 문제 형성, 문제 제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탐색적 조사, 파일럿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예비조사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탐색적 조사는 여러 가지, 탐색적 연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전문가를 찾아볼 수도 있고 문헌조사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례조사 이런 것들을 해본다고 했잖아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유출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초래한 변화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연구나 선행 자료가 상당히 부족함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관련 연구나 선행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면 거기에 대해서 경험자를 조사해 볼 수도 있고 전문가분들을 가서 조사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뭐예요? 문헌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자, 문헌이 부족하다. 연구나 선행 자료가 없으니까. 자, 문헌이 부족하면 탐색적 조사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경험자 조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사례, 특례조사라거든요. 특례조사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다 탐색적 연구의 종류들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33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설의 문제가 나왔고요. 자, 옳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가설의 특징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죠.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가설이다. 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한, 이 가정은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한 문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확률적 표현이요. 그 다음에 가설 구성을 통해 연구 문제가 도출된다? 아니죠. 연구 문제 제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설 설정이 나중이니까 자, 연구 문제를 도출한 다음 가설이 구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탈락. 자, 그 다음에 창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개방적으로 구성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조작적 정의화를 해야 돼요. 창의적 해석이 가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된다. 조작적 정의는 구체적이면서도 측정 가능, 관찰 가능한 형태로 이 가설을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억과 니은이 맞습니다.